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립토랩에서 데이터 사업 개발실을 맡고 있는 신성철 실장입니다. 동영암호라는 거를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마 조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하면서는 동영암호라는 거를 한 번 정도 들어봤거나 아니면 전혀 모르신다라는 가정하에서 좀 했고, 기술적인 내용은 좀 가급적이면 짧게 했고요. 동영암호라는 게 그럼 현재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 요거에 좀 더 포커스 맞췄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요. 동영암호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뺄까요? 이게 올 1월에 나온 거고, 네, 이거는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201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떤 A사입니다. 사실 기사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카드사나 이런 쪽에 거의 580억에 가까운 돈을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융권은 사실 보안이 가장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관이죠. 망이 분리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이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5천만 명에 가까운, 사실 저희 대한민국 전체 인원의 정보들이 유출됐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시스템 보안이 완벽해도 이 인적 보안, 그러니까 거기 담당자가 어떤 기술적인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벌크로 가지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해킹이나 이런 거에 막을 수 있지만, 이 의외로 인적 보안에 대해서는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습니다만, 그것도 법적인 거고 사실은 또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올 2월 자료인데요. 20만 명에 달하는 의료 정보가 사실 대학병원에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 저희가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진료 정보뿐만 아니라 투약 정보도 있고. 근데 이게 누구한테 관심이냐면 제약회사가, 특히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연령대별로 어떤 약을 많이 처방하는지가 너무나도 궁금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만 요약해가면 상관없는데 이걸 어디서 잘 제공을 안 해주니까 이제 사실 원천대 약국이나 이런 데서 땡겨가는 거죠. 근데 이게 민감한 정보일수록 사실은 유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그냥 요즘에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공공재라고 하는데, 이런 정보들은 이게 제약회사로 가면 또 하는데, 이게 만약에 보험회사로 흘러가고 어떤 개인이 특정된다면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죠. 제 보험 같은 것들이 이제 사실 계약하기 어려우니까. 자, 그다음에 아마 이건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실 텐데요. 이게 2006년에 넷플릭스 프라이즈라고 이제 이 넷플릭스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추천 로직이 있습니다. 시네 매치라고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버릇없긴 한데요. 한번 맞춰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데이터를 한 1억 건에 대한 평가 리뷰를 제공하고, 익명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보다 0.001%라도 성과가 높으면 내가 10억 줄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짜로 2007년에 누가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한 거는 익명이죠. 개인의 정보는 없습니다. 다 프로파일에 다 익명화해서 내놨는데, IMDb라고 아마존이 인수했던, 이제 원래는 오픈 소스 개념의 이렇게 공개된 플랫폼인데, 여기도 평가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 대학에서 이거 익명 정보도 왠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사용자를 매핑한 게 아니라 그 비헤이버를 갖고 매핑한 거죠. 어떤 영화에 어떤 평점을 내리고 별점을 어떻게 줬지를 갖고 추적을 해보니까 어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가 개인이 특정되더라. 그러니까 익명 정보는 저희도 지금 아무런 조건 없이 씁니다. 근데 진짜 안전할까? 이게 이런 생각은 안 해봤죠. 사실 이게 다행이에요. 이게 대학에서 연구한 거라서. 근데 개인이 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익명 정보도 사실은 안전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는 정보의 유출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정보 유출 말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건 없을까? 이게 미국이 참 저희랑 법적인 게 달라요. 저희는 이렇게 이건 해도 돼라고 하는 이제 이
파지티브한 법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은 네거티브입니다. 이것만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막 해보다가 이거 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법적 규제를 하는데 저희 나라 같으면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얘네들은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 기업이 있습니다. 예, 파본 나노랩이라고 해서 뭐 DNA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세히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의 실제 얼굴을 저렇게 추정한 겁니다.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뭐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연령대, 에이지, 페이스 컬러.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갖고 미국 여기선 미제 사건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실제로 아마 기사에도 났습니다. 자기의 이제 조상을 찾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되게 성폭행 관련된 사건이 있어서 이제 그 사람이 DNA를 넣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촌인가 팔촌이 되는 분이 자기의 그거 올렸던 게 있어서 그 사촌을 특정하고 그 주변을 탐문해서 실제로 범인을 검거했던 뭐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익 목적이면 진짜 이렇게까지 나의 정보를 가져가도 되나? 사실 이거는 저희 나라에서는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예술입니다. 실제로 껌이나 담배꽁초를 주워서 거기에 있는 DNA를 갖고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하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실제 기사 찾아보면 자기 얼굴을 들고 찍은 사진인데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업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뱅크샐러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마이데이터 사업자인데 이벤트로 무료로 DNA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운이 좋게 한번 해봤는데 상당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DNA가 이제는 뭐 과거에는 엄청 비쌌습니다만 물론 이제 보편적인 DNA지만 한 2~30만 원, 그다음에 질병에 관한 예측은 몇백만 원 정도로 되게 이제 많이 활성화되죠. 근데 사실은 좀 무섭긴 했어요. 이게 정말 잘 보안이 지켜질까? 이게 누군가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나의 프라이버시 혹은 나의 유전적인 정보가 어디로 가진 않을까? 사실 이제 그런 좀 위험함을 느꼈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왜 생기냐면 저희가 뭐 빅데이터 시대, 뭐 AI 시대,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거. 근데 데이터 활용이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잘 아시겠지만 익명 정보라는 건 통계 정보로서 사실 기업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 데이터죠. 그러니까 저희 뭐 이런 정부랑 맨날 그런 간담회 하면 로 데이터를 주세요. 뭐 너희들이 아무리 요약을 잘해도 나에게 필요 없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정보 활용이나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3법도 있고 뭐 지금 공공 데이터도 많이 마이 데이터로 열리고 있고 의료 데이터도 열리고 있고요. 뭐 데이터 기본법이라 해서 22년 4월에 사실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여전히 현실은 사실 정보 보호랑 프라이버시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의료는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 데이터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연구 목적 외에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우리는 그렇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 두 개가 항상 진짜 트레이드 오프인가? 내가 활용이라는 걸 잘하고 싶을 때는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야 되고 프라이버시를 잘 지키면서 데이터의 품질을 잘 지키고 싶을 때는 활용을 못하는 건가? 사실 이제 요거에 대한 화두를 한번 갖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동영상 기술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대칭키라고 하는 거는 저희 그 와이파이에 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AS 뭐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키라고 하는 건 RSA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는데 이거는 인증서가 RSA죠. 그래서 퀀텀 컴퓨터가 나오면 깨지네 마네 막 이러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4세대라고 하는 거는 동형 암호는 암호화된 상태에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암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컨셉인데요. 이 주인이 보석상이 보석을 가공하고 싶은데 이걸 그냥 세공사에게 주면 세공사가 들고 도망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코로나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가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만질 수는 있지만 실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딥니다. 느리고 약간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동형 암호의 기본 컨셉이 저거고요. 그래서 보면 기존의 암호 방식은 그러니까 저희가 암호화한다라는 게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하죠.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할 때 암호화합니다. 사실 이제 이 두 가지고요. 그동안은 활용을 하려면 데이터를 풀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을 보시면 데이터 소유자가
데이터를 전달할 때 사실은 키를 같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장 딱딱한 암석이죠. 그냥 암호화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저기서 서버에서 연산을 하거나 뭔가 결합을 할 때 저희들이 데이터를 풀죠. 근데 여기서 아까 같이 뭐 내부 직원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적인 해킹이라든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근데 동용암호라는 거는 야 그럼 이걸 원천적으로 이 기회를 주지 말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소유자가 키를 안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저장이 될 때도 암호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제 동영암은 연산이 되니까 연산된 결과조차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소유자가 비밀키로 열어야지만 그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 여기 발표절의 유일한 수식입니다. 이게 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개념이고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방식인데. 우리가 인크립션을 한다는 얘기는 저 ME 메시지예요. 어떤 숫자이고 거기에다가 P라고 하는 랜덤 큰 수가 있고 이제 Q라고 하는 이제 임의의 자연수를 곱하는 거죠. 그 오른쪽 걸 볼게요, 바로. 그러면 이제 인크립션 3 하면 저기다가 3에다가 29가 비밀 키예요. 나만 알고 있는 값이고 뭐 15랑 12는 랜덤하게 제너레이트 되는 거죠. 저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인크립션 3하고 인크립션 5를 하면 또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모드 함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일방향 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는 다 버리고 남은 나머지 값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여기 우리 중등 수학에 나오는 분해 조립이 되죠. 이렇게 막 분해 조립하면 3 더하기 5 하고 플러스 29 곱하기 15 더하기 11인데 모두 29. 제가 이제 29가 비밀 키라고 그랬잖아요. 29를 알고 있으면 뒤에 아무리 자연수를 랜덤 넘버를 곱했어도 사실은 그건 다 날아가는 거고 결국 3하고 5를 더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정수 기반의 그냥 기본 컨셉이고요. 실제로는 되게 큰 소수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 알고리즘 기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용암호라는 것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 연산이 가능하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저희 이제 쭉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저희 크립토랩은 이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이신 천정희 교수가 있고요. 이 CKKS라고 하는 스킴이 이제 암호학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을 발명한 사람들의 이니셜을 땁니다. 그래서 천정희의 C, 뭐 안드레이 킴의 K, 그다음에 김미란의 K, 송영수의 S. 그래서 CKKS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동용암호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연구자가 없는데 미국 같은 데서는 연구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픈 소스가 이제 라이브러리가 공개됐는데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 건 실수 연산이 되는 건 저희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빅데이터라는 시대에 실수 연산이 안 되면 뭐 사실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모든 오픈 소스가 저희 CKKS 스킴을 갖고 있다. 네. 저희가 9월에 라이브러리가 공개됐고요. 이제 내년 3월이면 좀 솔루션도 아마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용암호라는 게 가트너에서도 2021년 12월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머징 테크놀로지로 사실 동용암호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샘플 벤더라고 해서 이제 그럼 동용암호를 하는데 의미 있게 하는 벤더가 누구야라고 한 7개 정도 벤더가 나왔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도 다시 소식이 든 게 내년에도 또 저희가 샘플 벤더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유일하게 저희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국내 구계를 따지진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건 글로벌 탑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1분 남았네요. 한번 어떻게 이 동용암호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실증 사례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동선 안심이라고 질병관리청이랑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실제로 서비스를 했던 시범 사업을 했던 거고,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오미크론이고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이게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접촉자랑 어디서 만난지가 너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앱은 자신의 동선을 핸드폰에 10분 단위로 GPS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내 동선 확인하기를 누르면 제 동선만 보내는 거죠. 제 이주치 동선을 슉 보냅니다. 서버에. 그럼 서버는 저희가 질청으로부터 확진자들의 QR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몇 시에 확진자가 있었다는 정보를 갖고 있고 제 동선, 제가 어느 시간에 어디 있었다라고 하는 GPS 정보를 보내면 두 개를 비교 연산을 하겠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여전히 저 서버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주면 핸드폰에는 자기 키가 있어서 아까 29가 있겠죠. 저한테 그 키를 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뭐 저희가 코동이라고 하는 서비스에만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가 있죠. 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 현장에 갔나, 요양 매니저들이 진짜로 요양 담당자를 찾아갔는지,
뭐 우리 보험 설계사 분들이 고객을 만난다는데 진짜 만났는지. 근데 이런 거를 하려면 자신의 동선을 계속 노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실제 가기로 한 장소에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동영암호 기반의 위치 서비스 범동이라고 저희가 동의 시리즈를 밀었는데 요거는 뭐 지금 잘 알고 있는 우리 신당역 사건 스토킹 사건 때도 이슈가 됐습니다만 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그 범죄자와 실시간으로 위치를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1km 그다음에 100m 이내 오면 이제 구속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위치가 실시간으로 거리 계산을 해서 범죄자와 내가 얼마나 위치에 가까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키사와 그 니아에서 하는 그 스타트업 챌린지 과제 우수상을 받아서 실제 그 비용으로 개발을 했던 앱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똑같이 범동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그 노후 차량들이 서울 도심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위험물 운반 차량들이 상수원 보호 지역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저런 걸 하려면 GPS를 계속 그 운전자들이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런 동영암호를 하면 본인이 혹시라도 실수로 그 지역에 접근하면 그거 거리 계산을 해서 여기 지금 접근하면 안 돼.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미아 방지나 치매에 놓인 방지 같은 것들도 다 가능하겠죠. 저런 서비스가 지금도 있습니다만 제 위치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주고 저희는 이제 기도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사업하주길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동영암을 쓰면 뭐 저런 서비스들 제가 원하는 우리 뭐 저희 거주 지역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탈했을 때만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서비스들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도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프로드 디텍팅 시스템 같은 것 만들어도 실제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즘에는 거의 저희 나라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런 게. 근데 카드 부정 사용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기존 시스템은 그런 거죠. 이 사람이 과거에 이 뭐 지방 서울 사람인데 지방에서 결제한 적이 있나 이렇게 보는데 이건 사실 통신사 위치만 한번 조회해 보면 되는 거죠. 자사 앱이 있다면 자사 앱 위치로 해서 실제 이 사람이 뭐 서산에서 걸었다 그러면 서산 근처에만 있는지만 확인해봐도 사실 프로드 디텍션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동영암호가 어디에 쓰일까라고 할 때 이제 분석 아웃소싱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뭐 최근에 빅데이터나 AI 뭐 워낙 시장에 사실 빅뱅이 일어났죠. 근데 이런 수준 높은 실력자들을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뭐 거의 초년생들도 너무 비싸고 뭐 사실 모든 기업이 이 인력들을 갖출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산업별 되게 민감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은 내가 잘 보호하고 이걸 동영암호화돼서 공개해요. 그럼 분석가들이 들어와서 실제 그들의 노하우를 전달해서 모델을 만들어만 주면 실제로 가능하다. 거고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제 병원에서 이것도 실제 차병원이랑 같이 좀 제안했던 것 같은데 뭐 임신 당뇨나 이런 것들을 모형 차병원이 만들지만 저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차병원까지 올라올 수 없죠. 그럼 환자들의 정보를 암호화해서 그 모형에 태우면 실제 결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웃소싱이 가능합니다. 이거 네, 좀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건데, 요거는 저희 이제 그 금융그룹이랑 같이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야 그러면 진짜 암호화된 상태에서 데이터가 결합이 가능해? 결합된 상태에서 분석이 가능해?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실제로 500만과 100만이 되는 그 DB를 실제로 붙여서 연산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암호화해서 붙이는데 한 2분 정도 걸렸고요. 실제 연산하는데 뭐 0.4초, 4초. 그래서 평문보다는 당연히 느립니다. 느린데 이 정도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금융권에서 쓰시는 가장 복잡한 연산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민원 예측 모형이었는데요. 악성 민원으로 가는지.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은 뭐 랜덤 포레스트랑 엑스지부스트라고 하는 앙상블, 그러니까 트리 한 500개를 한꺼번에 연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때는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한 3개월 POC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모형을 주면 그 모형을 암호하고 제가 잘못 눌렀나요? 네, 모형을 암호화하고 실제 그럼 평문의 이 데이터를 검증 데이터를 실제로 그럼 동영암호화해서 연산해 보자라고 했고요. 실제로 보면 연산하는데 한 케이스, 그러니까 고객이 전화 오면 그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500개 트리에 일괄로 뿌려서 스코어를 앙상블로 애그리게이트해서
복구하는 데까지 한 0.8초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정확도는 거의 뭐 소수점 한 5자리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뭐 동영암 기술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근사 동영을 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애들은 0.5 확률 분포에 근처에 있는 애들이더라라는 거고. 이제 저희가 희망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예요. 마이데이터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금융이 시작되었고요. 이미 서비스 오픈하였고 이제 조만간 의료도 아마 마이데이터가 열릴 겁니다. 그다음에 공공도 정부24라고 해서 이미 열리고 있고요. 그럼 지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실제로 보시면 뭐 금융사들이죠. 주로 아니면 핀테크 기업.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사실은 데이터를 같이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뭐 마이 데이터가 아니라 아워 데이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금융이 민감하다고 하지만 제 신용 점수가 얼마냐?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 데이터라면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진료 기록이 누군가의 서버에서 계속 로 데이터로 까져 있다면, 그다음에 저의 세금 정보, 저의 이런 정보들이 다 사실은 이게 근데 그러면 결국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분야별로 나눠 놓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영국 같은 데는 저런 데이터들이 뭐 디짐이나 이런 애들을 보면 다 갖고 가거든요. 결국은 저 데이터들이 다 통합될 겁니다. 하나로 그래야지 사실 파워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마이데이터가 시대가 오면 과연 서비스 차별화하는 게 뭘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뭐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 가서는 내 데이터가 안전한가? 그런데 이걸 암호화해서 저장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실제 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아까 말씀드렸던 제약회사 뭐 이런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데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실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암호가 그거에 하나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QR은 제 뭐 관련된 정보라서 이쪽을 찍으시면 이제 저의 뭐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한 최신 암호인 동영 암호에 대한 좋은 강의 해주셨는데요.